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볼 텐데 네. 요즘 보니까 이슈 중에 하나가 제3당 창당, 제3지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석을 보고 발을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실제 지지율 흐름에도 그렇게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금 다 마카마카 경쟁을 하면서 지지율이 약간 선을 넘지 못하고 둘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제3지대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한번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당연히 국민의힘이고 파란 선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계속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하네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쭉 가고 있는 모양을 보고 계시죠.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높게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근데 아마 이 보시면서 정치나 아니면 정당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내가 본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낮게 나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ARS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전화면접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좀 차이가 굉장히 거의 10%까지 차이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RS 조사, 이 지금 분석 그래프는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를 섞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10%면 상당히 높은 맞아요. 건데 이게 전화면접과 ARS 조사 차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뭐 조사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조사 방법이 아무래도 기계음으로 하는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응답률이 한 5에서 10%, 그다음에 전화조사원이 직접 하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응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그 일반적인 전화조사는 전체 국민이 좀 표집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적극적이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논문으로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분들이 좀 더 표집이 좀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약간 화나신 분들이 많이 표집되는 것 같아요. 화나신 분들. 네, 그러니까 ARS를 전화를 받아서 굳이 그 번호를 누르고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은 나 지금 뭐라도 의사표현을 해야겠어. 여론조사 전화가 나한테 왔네. 네. 나는 의사표현을 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이 보이는 분들이 좀 많이 표집이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고 현 정부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 일종의 시각. 분노의 표출이 좀 더 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좀 무당층 한번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프 다시 보시면 지금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저 회색 선이 이제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제 무당층, 보통 얘기하는 무당층, 난 이쪽도 저쪽도 싫어요 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20% 정도 저희는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회색 선이죠? 네. 회색 선이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무당층이 높아졌던 경우가 사실 많이 없는데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사실 저기 20% 정도 나오는 거는 ARS 조사를 하면 무당층이 5%밖에 안 잡힐 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MBS나 갤럽 같은 데서는 요새 30%까지 나오거든요. 무당층이. 그러니까 3대 3대 3이에요. 국민의힘 3, 더불어민주당 3, 그다음에 무당층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높죠. 많이 높아요. 30%가 없다고 하고 30%는 민주당 지지하고 30%는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 무당을 창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선거철이나 촛불국면 같이 약간 정치에 이렇게 확 쏠리는 그럴 때가 아니라면은 무당층이 30%까지 느는 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엄청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정치 이슈가 없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왜 30%까지 왔을까? 근데 어쨌든 30%를 크게 넘은 적은 없어서 저는 거의 맥스라고는 지금 보여져요. 근데 이런 흐름을 보고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 3당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직전에 30%가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21대 총선 끝나고 2020년에 그때 무당층이 30%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무당층은 지금 생각하는 20, 30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굉장한
정치에 관심 고관여층인 60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가 조금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60대 분들이 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무당층 나 지금 양쪽 다 별로예요라고 얘기하는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제 3당의 공약점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30%라는 수치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3명이 모였어. 그러면 그중에 1명은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1명이 누군지 이게 특정 지역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연령인지 요즘 더 많이 잡히는 게 뭐 어떤 사람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무당파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보통 첫 번째는 뭐 진보나 보수 뭐 아니면 뭐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지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거를 좀 철회했거나 유보적인 그런 분들. 네. 또 하나는 대체로는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했었고 투표할 때마다 투표를 좀 달리하는 저희가 보통 이거 여기도 스윙보터라고 했다가 여기도 하는데 했다가, 예, 네네. 이게 아마 표심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에 관심이 없고 원래 투표도 안 하고 이런 계층은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 여야 갈등이 이제 심각하고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좀 그만큼 더 무당파층이 늘어난 것 같고요. 특히 20, 30대에서 이런 성향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20, 30대는 그 이전에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커지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요 정당 지지도 잠깐 그래프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할까요?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최근 20주와 요거는 2014년 2014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14년, 15년 그리고 이제 그 2015 이거를 이제 본 이유는 이게 그 20대 총선이 2016년 4월에 있었고 그 이제 10개월 전입니다. 네. 2015년 6월 그 넷째 주에 한국 갤럽 조사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한 이유는 지금 시점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추이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김한길 그다음에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끝나고 문재인 대표 그 시절로 이제 넘어가서 갈등이 이제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소환이 됩니다만은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있으면서 그 갈등이 당내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양쪽 다 뭐 여야 간의 갈등, 당내 갈등이 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친명 비명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뭐 친윤 비윤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당파층이 31%뭐 이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나타날지 아니면 제3의 정당이 정말 힘을 발휘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고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요때 그런 게 좀 보인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프 이제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치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다 이렇게 지금 댓글로도 정치는 싫다. 삐까번정님이 나는 더 이상 댓글 안 남길랜다. 막 이런 얘기 막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맞아요. 갤럽에서 부정기적으로 각 정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감도 조사를 호감도, 해요. 너 네네. 얼마나 뭐 호감이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희 그래프 한 번만 올려주시면 네. 이제 민주당이 30%가 호감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33%가 호감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 지지율 흐름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 호감도가 이렇게 쭉 내려오기 시작한 건 이제 4.7 재보선 이후 정도부터거든요. 그때 워낙 실망하신 분들이 많고 그 뒤로 약간 회복할 만한 어떻게 보면 건덕지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근데 보시면 지금 2년 전, 3년, 5년 전만 해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 민주당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양당 모두 약간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은 올라가긴 했지만 30% 정도면은 상당히 낮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호감이 안 가는 정당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지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 모두 지지율을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다시 빼주시면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안 나오는데 호남에서는 호감도가 3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면 호남 기반 정당인데도 37이 나왔는데 처음 조사했던 18년에 비해서 절반이 넘게 떨어진 거예요. 절반 넘게 떨어진 거. 그러니까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또 특히 20대 같은 경우 요새 이제 가장 핫한 20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0%만 좋아한다고 응답했어요. 호감이 간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100에서 빼면 비호감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80%, 20대 같은 경우는 80%가 양당 다 싫습니다. 다 뭐 정치 싫어요. 막 이렇게 보는 거 보니 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혐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비호감도가 높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외에는 좀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호감도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 대체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전에도 사실 결과를 보면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유독 그게 심해지는 이유가 여야 간 갈등이 정치권에서도 있지만 일반 유권자 집단에서도 유권자분들이 서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갈등이나 갈등이 좀 있다. 네. 부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더 강화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정의당에 대한 호감도는 19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보통 호감이 가냐 안 가냐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별 의견이 없으면 호감이 간다 쪽으로 좀 더 쏠려요. 근데 이제 의견이 강한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2%, 3%대인데 호감도는 19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중간적인 입장이 거의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뉴트럴하다고 보통 중립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싫다, 좋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양극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으면 아예 투표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총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긴 하지만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또 투표율이 높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투표율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번 좀 낮을 거야 그랬는데 더 높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서도 뭐 분노의 표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이 이 투표로서 뭔가를 세상을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다음 안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호감도만 가지고 투표율이 높낮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총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10개월 전에 정당 지지율 이게 좀 총선의 과거 사례를 보면 좀 28년을 계셨으니까 예. 화석은 아니고 뭐 레전드 입장에서 보기에 어떠신가요? 이게? 레전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10개월 전에 지지율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비슷한 상황이 2015년 6월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당시에 그 갤럽 조사를 보면 그 새누리당이 40%, 그다음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이제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기 전에 네. 그 정당 지지율이 25%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다음에 총선에서 이제 당명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고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뭐 30석 이상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었는데 네, 맞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기간도 많이 남았을 뿐더러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다이나믹하니까요, 사실. 그럼요. 네.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 중후반대에 안착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파란색이 이제 긍정평가, 빨간색이 부정평가고 저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곳이 6월 이후거든요. 근데 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달 초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이달 그렇죠. 초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도 있었고 뭐 지난주에 이번 주에 뭐 킬러 문항으로 엄청 또 수능 시끄러웠고 문제 있었고 그때 이번 주에 인사 이슈도 있었고 또 어제 그저께 발언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막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힘도가 작용을 하는데 이제 외교 이슈들도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땡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 후반대, 이제 35에서 40%대에 약간 이제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 느낌인데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거의 매주?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언제까지 갈지는 더 높아질지 뭐 더 낮아질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령별로는 좀 어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이게 약간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연령별로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저 60대 그래프가 붙으면 20%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게 맨 아래 이게 마지막에 있는 60대 그래프가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붙으면 이제 긍정 평가가 내려오고 부정 평가가 올라가면 이제 20%대로 내려오는 거고 지지율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40%에 가까워지신다고 보면 되는데 붙었을 때가 언제예요? 붙었을 때 이제 저기 한참 가깝게 붙었을 때가 그 정순신 임명 논란이 있었을 때예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논란이 있었을 때고 그 뒤로 이제 미국 방문하고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빨간 선 파란 선이 멀어지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60대 그래프를 더 자세히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35%가 60대 이상입니다. 네. 표가 많네요. 표가 많으시네요. 고령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 다른 연령대를 보시면 사실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갈 때가 크게 없어요. 60대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뭔가 여기서 계속 변화가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도도 조금씩 변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프 좀 보면서 이게 그러면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강도로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을 콘크리트인지 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부식이 되는 콘크리트인지 네. 아니면 시골이 처음부터 잘 돼서 아주 강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대 뭐 그 개인적인 그 지지 기반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에 굉장히 낮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 정치인 중에 가장 개인적인 지지층이 그냥 폭넓게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뭐 탄핵 이전부터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거를 뭐 어느 정도 계속 이게 강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방향이나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뭐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 그리고 각종 이슈나 뭐 사건 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뭐 5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아주 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사실 최근에 반국가 세력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 이면을 놓고 이제 뭐 보수층 결집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실 확장성은 떨어지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론조사에. 제가 일단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정치적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뭐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중도층을 포용해서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그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다음에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예. 좀 힘들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여론조사나 특히 총선 결과를 보면 저는 명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표심이라는 거는 저희 예상하고 다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가 조작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신 거죠? 그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뭐 여론조사가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저희 MBS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MBS 조사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낼 거예요. 네네.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한 대로.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낼 때 뭐 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이제 하겠지만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여론조사는 다 모둠이긴 하지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